안녕하세요. 니콜라스님, 롱타임 노시.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비비디 바비디 부님도 안녕하세요. 비비디 바비디 부 너무 길어.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용용가리가리. 하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라방을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여러분, 라이브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 무서운 공간이에요, 온라인이란. 이게 진짜 이 익명성이 주는 장점과 단점의 갭이 너무나도 큰 것 같죠? 겁을 먹어버렸지 뭐예요. 아주 그냥 마음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 밀크티를 먹고 시작해볼까? 오늘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 제가 점심을 또 아주 만난 거를 오늘 영상 보고 저희 사무실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똑땡스하게 꿀 정보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제 앞에도 똑땡스하게 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라이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제가 설정해놓은 이 라이브 제목을 보시고서는 이걸 봐도 끊을 수가 없다며 흑흑 우셨습니다. 참 슬프네요. 하하하. 어쩜 좋을꼬. 뭔가 이렇게 엄청난 자극제를 이렇게 팍 들여야 금연에 성공하실 텐데. 죽어야 끊는다고 하는 그런 어디서 또 저런 자극적인 말을 들어오셔서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준서 아버님께서 준서가 정말 심각하게 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으실까요? 제 앞에 계신 준서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준서라는 약간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함께 늘 나가시는 저희 용 과장님께는 어떤 자극제가 있어야 할까요? 아이가 있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래서 첫 발을 담그면 안 돼. 첫 시작이 중요한 것이야. 그쵸? 이게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제목만 보면 뭔가 유추가 되시겠죠. 뭔가 끊는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이렇다면 뭔가 딱 첫 번째로 생각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시나요? 뭐죠? 아니에요. 근데 화요. 화요를 그렇게 매일같이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 만약에 뭐라 그래야 되지? 뭐랑 뭐 중에 뭘 포기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술과 무언가가 있다. 둘 중에 뭐 하나만은 꼭 포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술을 진짜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술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술을 먹는다라는 게 제가 뭐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매일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을 때 딱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살면서 그런 거조차 한 번을 못 한다라는 거는 이게 근데 나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흡연자분들한테 누군가가 한 번씩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술이랑 담배 둘 중에 뭐 하나는 꼭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 뭘 끊겠느냐. 근데 갈리는 것 같기는 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술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차라리 끊으라 그런다면 어떻게 해서든 담배를 끊겠다라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술을 끊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둘 다 끊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술은 여러분, 자, 저의 논리를 들어보세요. 술이라는 건 말이죠, 담배처럼 백해무익하진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식후 1초 불로 장생? 식후 1초 불로 장생?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식사 후 1초. 1초가 한 개의 담배예요? 네. 그거 누가 만든 거야? 그런 말을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이 아니잖아요. 알코올이라는 거는 그래도 뭐 그 적정량에 그걸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걸 더 넘어서 마시지만 그래도 아예 백해무익하진 않다. 그렇지만 담배는 피시는 분들한테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게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참, 이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100분 토론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옳지 않아. 그래서 말이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하여튼 흡연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PDF를 한번 이제 살포시 들어가 볼까요? 묘병. 짜잔! 오늘은 인디언 스타일의 PPT 템플릿에 이렇게 넣어와 봤어요. 어디서 또 줍줍 해온 템플릿. 인터넷에는 참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니의 헬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8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진짜 2달 동안.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오늘이 이 모니의 헬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드디어 2달간의 8주 동안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는 날입니다. 진짜 타이밍이 아주 딱 좋아요. 오늘 딱 끝내고 추석 연휴 끼고 있어가지고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10월부터 새로운 달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뭔가 의도치 않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저희 또 유튜브도 한번 개편 아닌 개편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여의도 사람들을 이렇게 잘 찾아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니콜라스님 이제 금요일마다 문송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개편하면 MC가 바뀌다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저 띡띡 아웃인가요? 개편과 함께 사라지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진행자인가요? 그럴 순 없지. 제 자리는 꿋꿋하게 지키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엥? 은지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오늘 PPT 템플릿, 호호호호, 제가 인디언 스타일의 아주 예쁜 템플릿을 어딘가에서 잘 주워왔습니다. 주워왔어요. 제가 열일을 했다라기보단 그냥 잘 주워왔어요. 저는 이렇게 주워오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에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보다도 검색 능력도 향상되고요. 많은 것이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PPT 이런 것도 없이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처음 라이브 방송 시작한다고 소파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와 정말 흐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2시간여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많은 게 자리를 잡았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역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든 발전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헬스 콘텐츠라는 그 시리즈물을 기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도 편한 게 있었어요. 금요일마다 그래도 딱딱 해야 할 게 정해져 있는 주제가.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순서대로만 준비를 하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찾아와야 할지 참 추석 연휴 동안 열심히 짱구를 굴러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큰 틀의 주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참고를 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니 헬스 콘텐츠를 주제로 해오기는 했지만 다음으로 이제 저희끼리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신용 콘텐츠를 이제 그냥 라이브 방송의 큰 틀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신용이라는 거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라이브 방송 자체를 신용이라는 큰 틀 안에 두고 목요일, 금요일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한테 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이 2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건강 전도사가 되면서 제가 항상 저 이러다 의사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항상 건강검진 뭐 이렇게 받으면은 결과 그냥 아 정상이네 어디가 안 좋네까지만 생각할 줄 알았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상이니까 나 정상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참 2달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유익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고민을 하는 시간을 추석 연휴 동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 다들 뭐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디 뭐 이번에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주위에도 2030이 쓰기 좋은 카드? 이런 니콜라스님 우리의 카드 추천 영상 안 보셨군. 너무하네. 금요일마다 나타나는 요정님이시기는 했지만 정기 콘텐츠 영상 안 봐주셨네. 아 저번에 해주셨지만이라고 갑자기 첨언을. 신용 올리는 방법 그것도 했었죠. 그것도 저번에 라이브 방송 언젠가를 통해서 또 신용 등급 올리는 방법 이런 거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니콜라스님 너무 하시대요. 근데 제대로 또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한 주제라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꼭 안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 근데 제가 제 은행 지인 아니 은행 지인이 있으니까 은행원 지인 은행 지인이래. 은행원 지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막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용 점수와 등급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뭐 신용이 왜 떨어지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본인도 이제 신용 평가사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나 뭐 연체가 있다고 하면서 나 연체 없는데 뭐 대출 뭐 이런 거 나 대출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약간 그 카드 이용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좀 불규칙한 사람들도 신용 그런 점수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신용이라는 거는 꾸준함을 근거로 한대요. 그래서 카드 값이 내가 뭐 올랐건 내렸건 올랐으면 또 그냥 오른 그 상태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게 신용 점수에는 좋고 카드 값이 떨어졌으면 또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게 좋은 건데 저는 이제 제 신용 거기를 보여드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약간 요즘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롤러코스터처럼. 그래서 약간 지금 신용 점수가 자꾸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꼭 평균보다 뭐 많이 썼네, 적게 썼네 문제라기보다는 좀 꾸준함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최소 저의 그 꾸준한 카드 값을 유지하고 나서 저의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뭐 다음 달 돼가지고 이번에도 신용 점수가 뭐 변동이 없어요라고 하기에는 그게 꾸준함을 근거로 한다는 거면은 한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지켜보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인생을 살면 꾸준해지는 거 맞나요? 과연? 여러분, 할부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해, 곤란. 어쨌든 새로운 내용은 뭐 신용 쪽으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좀 할 얘기도 많고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끼리 생각을 했다는 점. 혹시나 신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큰 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뭐야? 예. 다시 PDF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모니의 헬스 콘텐츠의 마지막 순서라고 했었죠. 폐결핵 등 흉부질환 검사 결과로 나온 그걸 보고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아니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잖아. 뿅! 좀 키우면 보일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냥 키우자. 아뚜. 와, 너무 크다. 자, 여러분도 이제 꿈에서도 제 건강 상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헬스 콘텐츠를 참 많이 보여드렸죠. 또 지겨운 그 화면이 나왔습니다. 권지영님은 정상. 이것도 저는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지만 의심이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메인 화면이 이렇게 안 생겼다라고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이렇게 비만 검사, 시각 청각 검사, 고혈압 검사, 신장질환 검사, 비인혈 검사, 당뇨병 검사, 콜레스테롤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부분을 다 거쳐왔어요. 참 많이 달려왔다. 그래서 이 비만 검사가 첫 번째 시간이었어가지고 비만, 뭐 허리둘레 중요성 이런 것들, 체지방량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성님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하였쥬. 금요일이라서 또 오늘은 도시락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우육탕면 먹고 왔습니다. 우육탕면을 먹었으면 이제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이 홍콩 다방에 들려가지고 이 밀크티도 꼭 사와야 돼요.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각 청각 검사 두 번째 시간이었고 세 번째 시간 혈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인혈, 당뇨, 콜레스테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콜레스테롤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난 시간까지가 7탄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여기 이제 또 만성질환 검사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장질환 검사를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저희는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신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얘를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간장질환 검사가 있죠. 간장질환 검사는 또 저희가 이번에 이 시리즈 말고 그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이 AST, ALT, 감마GTP 이런 게 다 무엇인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 뭐 과장님 두 분 막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왔고 이분은 술을 드셨나 봐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정기 콘텐츠를 통해서도 간장질환 검사를 얘기를 했었어요. 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죠? 패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폐결핵 흉부질환 검사 요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니콜라스님은 또 이제 한참을 저희 거를 이제 막 봐주셨기 때문에 니콜라스님도 진짜 우리 방송 되게 많이 오래 봐주셨다 진짜. 저 입사했을 때부터 니콜라스님 봐주셨잖아요. 어느덧 그도
6개월 차 시청자? 구독자? 시청만 하고 구독은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반전 과장님의 이런 허를 찌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영성님 우육탕면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저도 여기 회사 와가지고 요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제가 가는 거는 완차이 면가라는 데를 갔는데 제가 사실 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먹개비이긴 하지만 먹개비인 와중에도 더 잘 먹는 게 있고 좀 덜 잘 먹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면은 물론 눈앞에 있으면 잘 먹지만 이렇게 즐겨서 먹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면을 별로 안 찾는 제가 그래도 우육탕면 먹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인정하는 면 맛집입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니콜라스님 아니네요. 구독하셨다는 말씀이시겠죠. 아니, 봤어. 내가 초반에 니콜라스님 새로운 구독자 이거 떴던 거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바로 폐결의 흉부질환 검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헬스 콘텐츠 시리즈로 따지면 오늘이 8탄. 8번째 시간. 8탄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짜잔. 그래서 자 이제 흉부 질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질환이라는 것은 일반 이제 흉부 외과에 가서 거기서 다루는 그런 질환이 흉부 질환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일반 흉부외과를 폐식도 외과라고도 하나 봐요. 뭐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말 폐 관련된 질환만 다루는 건 줄 알았는데 각종 폐 질환, 뭐 저희가 아는 가장 심각한 뭐 폐암부터 폐결핵, 기흉 들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기흉 처음으로 들어봤었어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식도 질환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식도암,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도 흉부외과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라워? 저는 이게 다 묶여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기관 질환, 뭐 기관 협착 이런 거, 종격동 질환. 도대체 종격동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종격동이라는 거는 그냥 이 흉강 뭐 이런 거를 종격동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흉벽 비형, 뭐 새가슴이라든지 오목가슴이라든지 늑막염, 다한증. 근데 다한증도 좀 의외야. 왜 다한증을 흉부질환으로 묶지? 흉부외과에서 왜 다한증을 다룰까? 여러분 다한증 뭔지 아시나요? 이 손발이나 이런 데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다한증이거든요. 저예요. 접니다. 제가 약간 심하지는 않은 다한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손발에 땀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여름에 안 그래도 막 더워서 불쾌지수 오르고 막 짜증나 죽겠는지 내 손에서도 땀이 나니까 더 불쾌지수 혼자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 보다가 시험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 손에 땀 나니까 시험지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손이 부드러운 애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손이 아주 건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한증 그 치료제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자기 전에 바르고 개구리처럼 누워서 자거든요. 약 발라놨으니까 어디 이게 닿으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나면 좀 괜찮긴 한데 저도 나름 이거 땀나는 거 너무 진짜 신경 쓰인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병원에 가면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니네요 라고 해요. 진짜 심한 분들은 손에서 그냥 땀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 아닌 거에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손에 땀 많으신 분들이 처음 이렇게 사람을 마주할 때 보통은 악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악수하는 걸 굉장히 꺼리게 돼요. 손에 땀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악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한증. 저는 다한증 때문에 흉부외과를 가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흉부외과에서 뭐 이런 것도 다룬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영어로 뭐라고 써 있지만요. 제가 그냥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 가져오니까 영어는 살포시 무시를 해주시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다 흉부 질환에서 다루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식도, 여기가 흉강 뭐 이렇게 되겠죠. 짜잔. 그래서 흉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모니의 헬스 콘텐츠 그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은 특정 그게 딱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흉부 질환 앞에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잠깐 지나갔는데 기억하실런지요? 바로 그 아이는 말이죠. 폐결핵이었어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여기에 되게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폐결핵 흉부질환 검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폐결핵만을 다루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써 있으니까 또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폐결핵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폐결핵이란 이게 난 결핵균, 그러게요. 결핵이 요즘도 걸린다고 합니다. 뭔가 어렸을 때 좀 우리나라가 좀 더 힘들었던 시기에 약간 결핵 이런 것들 많이 걸렸다라고 나는 전설처럼 전해 듣기만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아직도 폐결핵 이런 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폐결핵이라는 거는 일단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폐결핵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결핵이라는 거는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핵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폐결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주된 전염원이 그냥 진짜 균을 많이 배출하는 환자가 전염원이 된다라고 해요. 이제 뭔가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기침 하고 재채기 애취 하면서 공기 중으로 이제 그 병원 균이 퍼지겠죠. 마치 요즘에 코로나처럼. 이래서 여러분 비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균은 다 이렇게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로 공기 중에 병원균이 쫙 퍼지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공기 중으로 퍼진 그 병원균이 그 옆을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숨을 들이셨을 때 호흡의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겠죠. 여러분 폐포가 뭔지 아시나요? 폐포 들어보셨나요? 폐포. 저에게는 또 굉장히 익숙한 아이인데 폐포 그냥 말 그대로 폐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에 있는 약간 그런 폐 안에 있는 운반 역할을 하는 동글동글한 그런 세포? 뭐 그래요. 어쨌든 폐포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폐결핵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폐결핵에는 두 가지가 있어.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 1차성 결핵은 일단 폐에 들어간 결핵균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1차성 결핵이라고 한대요. 그럼 2차성 결핵이란 결핵균이 들어가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잠복을 해 있다가 이 사람의 뭔가 그런 저항력이 좀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발병하는 게 2차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구별하지?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 구별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는 그냥 결핵이구나, 폐결핵이구나. 근데 어떻게 알까 진짜? 이런 걸 검사를 해보면 그 결핵균이 어느 정도 시기에 들어왔는지까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 세상에. 참 신기한 세상이야.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다니. 뭐 어쨌든 이런 거에 지금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리고 결핵균이 폐에 이제 감염된 그 정도에 따라서 뭐 경증, 중증, 아니면 뭐 진행성 뭐 이렇게 그 단계별로 좀 나누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발병 횟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면 알 것 같더라고.
니콜라스님도 이제 뭔가 전문가가 돼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맨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항상 문송합니다를 외치셨었는데.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는 1차성 결핵이 많고 어른들한테는 2차성 결핵이 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좀 면역력 이런 게 면역 체계가 좀 딸리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성장해가는 뭔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도 어른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있고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은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1차성 결핵. 그리고 어른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약간 이겨낼 수 있을 법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좀 이제 몸이 허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디인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좀 몸이 안 좋아졌다거나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저항성이 없어졌을 때 그때 발병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는 일반적인 그냥 성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핵균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결핵균이 몸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허허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독감이라도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잘 숨어있던 결핵균까지 이제 와 내 세상 하고 나오면서 저는 이제 막 온갖 합병증처럼 그냥 골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빠바바. 그래서 여러분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계속 꾸준히 열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해요. 뭐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짜잔. 그래서 폐결핵의 증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침 앤 가래. 기침 앤 가래인데 피가 함께 섞여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열이 난다거나 사실 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열이라는 거는 몸속에 균이 뭔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랑 막 그런 애들이 막 균이랑 투닥투닥 싸우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열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몸 안에서 지금 열심히 전쟁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뭐 몸이 약간 좀 불쾌감? 뭔가 어딘가 좀 몸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 그리고 피로감. 몸이 안 좋으면 다 피로감이 동시에 찾아오나 봐요. 여태까지 저희가 헬스 콘텐츠 시리즈 하면서 피로감도 좀 약간 빠지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피로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체중도 줄어든다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거 얘기를 하려다가 기침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폐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이 호흡에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기침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폐암 이런 거 얘기를 할 텐데요. 거기서도 증상이 이제 막 기침 이런 게 또 나와요. 기침은 이제 계속 나오는 증상일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저희 회사에 이 흡연자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중에 특정 한 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누군가인데요.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마른 기침 막 컬럭 계속 하시는데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 맞으시던가? 좀 신속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상을 보니까 더더욱 그랬어요. 어쨌든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뭐 진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졌다라는 전조 증상처럼 뭐 그런 거일 수 있으니 좀 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뒷자리 사원으로서의 약간 걱정,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해두죠. 폐결핵을 검사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X선 사진, 아까 엑스레이 찍으면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니콜라스님 정답, 딩동댕동.
X선 사진을 찍고 뭐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뭐 이런 게 있대요. 결핵 검사 뭐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X선 사진을 맨 처음에 찍고 X선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면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투베르쿨린 검사는 뭔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약물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겠죠? 이 검사는 뭔지 모른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른다는 그러니까 결핵균의 그 단백질 성분이 있대요. 일단 그 균의 단백질 성분 아주 막 극소량 정도를 팔에 좀 이렇게 주사를 해보나 봐요. 주사를 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들어갔을 때 양성 반응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결핵이 의심되는 거기도 하고 그 소량의 그 단백질 성분은 주사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 음성 반응이 나오면 아니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투베르쿨린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강한 양성 반응이 막 딱 나왔다. 그럼 결핵 검사 진행하실게요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핵균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든 기본이 되는 것은 엑스레이, X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폐암으로는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리고 폐결핵은 일단 뭐 치료를 하는 데에는 약물을 이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물을 쓰는 화학요법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다라거나 아니면은 약물로 이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약물이 이렇게 이미 뭐 내성이 엄청 생겨 있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외과요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외과요법은 그냥 뭐 어떻게 째고 뭐 어떻게 하는 거겠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화학요법이 워낙 발달을 해서 화학요법으로 하면은 대부분 좀 치유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화학요법 잘 돼 있으니까 걸려도 뭐 그만 안 걸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정기적으로 꾸준히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의 건강검진 결과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냥 일반 검진, 어린 나이 때부터 검진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 기본적인 항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그렇게 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일반 검진만 해당이 되고 종합검진까지는 아니죠. 종합검진은 이제 막 그런 내시경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는 검사들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근데 약간 이런 내시경 이런 것도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요즘에는 워낙 저희 이제 막 엄청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뭔가 어떤 질환이 발병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예전이랑 많이 다를 거란 말이죠. 젊으신 분들한테서도 충분히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혼자 느끼기에 이거는 난 검진 대상 아니라고 해도 난 좀 이쪽은 찔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돈 내고 그냥 받으세요. 근데 건강 챙기는 게 최고지. 검진 대상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대장내시경 이런 거. 이게 제일 그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거일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대장내시경이 그거 무료로 검진하는 거는 만 40세 이상부터인가? 되게 좀 생각보다도 그 검진 대상이 늦어요, 나이가. 근데 젊은 분들도 20대, 30대 분들도 대장내시경 돈 내서 검사하시면 작은 그런 뭐라 그러죠? 용종? 이런 것들을 몇 개 막 떼내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나도 대장내시경은 한 번도 안 받아가지고 무섭다. 갑자기 받는 거 상상했는데 좀 무섭다.
물론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나면 끝나 있겠지만 그쵸, 그쵸. 저희는 이제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밀가루 음식에, 서양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잖아요. 어렵지 않게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에 접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거를 받아볼 것인가 아니면 내후년부터 받아볼 것인가. 그러면 니콜라스님 그렇게 하십시다. 아마 니콜라스님이 저와 이렇게 나이대가 같기 때문에 저희 올해 말고 30대가 되면서는 그래도 내시경 검사를 해보도록 해요. 뭔가 지금 동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 느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괜히 한 명 더 끌어들이기. 왠지 올해에는 그냥 넘겨도 괜찮을 것 같고 내후년 이제 2년에 한 번씩 검진이니까 내후년에 받을 때는 내시경 검사도 좀 쫙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 동지가 생겼어. 오케이. 위 내시경은 저는 많이 받아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받아볼 때마다 그냥 위가 좀 뭐 약하다. 한 번씩 위험이 있고 뭐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앞자리 바뀌면. 앞자리 바뀌어. 갑자기 슬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아니야, 만 나이로 할 거야. 만 나이도 바뀌어야 진정한 30대가 되는 거일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참 빨라요, 여러분, 그죠? 시간이란 왜 이렇게 빠른 것일까? 어쨌든 폐결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폐결핵이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질병인데 그것은 원래 균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콜록콜록 기침하고 HH 재채기하고 그럴 때 공기 중으로 병원균이 퍼져서 그걸 내가 들이마시게 됐을 때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제 뭐 흉부 질환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제일 심각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폐암이지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를 구성하는 그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 그게 바로 원발성 폐암. 이 원발성,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막 원발성이 뭐지? 막 근원 원짠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추리를 했었는데 맞죠, 맞죠? 얘 자체 내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그게 원발성. 그래서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경우를 원발성 폐암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자체 내에서 생겨난 거 말고 다른 데에서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다음에 혈관이나 뭐 림프관 이런 것들을 타고 와서 폐로 옮겨와서 증식하는 거 그런 거는 전이성 폐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세포는 좀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 이거 되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약간 제2의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예전에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게임? 그거 있잖아. 에르르르르르르르 절대음감이라고 하던가요? 약간 그런 거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다 한자 같은데, 그쵸, 그쵸. 일단, 소세포 폐암. 작을 소, 세포, 세포. 세포. 우리가 아는 그 세포.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약간 그 작은 형태. 암세포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형태의 그 폐암이 소세포 폐암인 거고. 영조님 안녕하세요. 하이. 비소세포 폐암은 그러면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소세포 폐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그 암세포가 소세포 폐암보다는 좀 큰 걸 얘기하는 거겠죠. 휴, 굉장히 간장공장 공장장처럼 너무 어려웠어.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영도님 항상 이 시간에 운동하시나 보구나. 운동 좋죠.
저도 오늘 또 퇴근하고 필라테스 가야 합니다. 하하. 금요일은 운동이지. 그래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는데 이 발생하는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소세포 폐암이래요. 오히려 그 암세포가 막 짜잘짜잘하게 작은 그런 폐암보다 좀 큼직큼직한 그런 폐암이 훨씬 더 많은가 봐요. 이 비소세포 폐암이랑 소세포 폐암을 구분하는 데에는 이걸 왜 구분을 굳이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좀 경과랑 치료하는 것도 살짝씩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기에 진단을 해서 수술적인 그런 치료를 하면은 완치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이죠. 아까 폐암의 대부분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했는데 이 비소세포 폐암은 조기에 진단해서 수술을 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이 진단을 해서 이 소세포 폐암이다라는 거가 딱 나오는 당시에는 그 수술적 절제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워낙 너무 짜잘짜잘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단이 될 정도면은 얘가 너무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고 막 전신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항암 치료, 우리가 생각한 그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라고 하니까 완치까지는 기대를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치료를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암 이런 것도 워낙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예전만큼의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암이 뭐가 좋다고 안 걸리는 게 상책이지. 그럼 이제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옆에 그냥 써놨어요. 흡연.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사실 흡연.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이게 담배에서는 거의 7천여 종 가량의 유해물질이 발견이 된대요. 그 조만한 그 담배에서 7천여 종이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면 이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7천여 종의 그 유해물질 중에서도 60여 종 정도는 아예 발암 물질이래요. 물론 7천여 종 자체가 다 내 몸에 안 좋은 거지만 그 중에서도 60개 정도는 정말 그냥 암과 직결되어 있는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죠. 찔리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담배를 피면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그 위험이 여기 제가 써놨죠. 15배에서 많게는 80배까지 증가한대요. 80배. 이게 8배도 아니고 80배예요. 80배.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80배까지 증가를 하고 일단 그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당연히 뭔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피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게 피우는 사람보다 영향이 더 많이 있겠죠.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더 그 상관관계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우는 형태랑도 관련이 있대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그 깊이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진짜 막 그 연기를 정말 막 내 단전까지 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더 위험하고 그냥 좀
조금씩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는지 담배 연기를 뭐 하여튼 들이마시는 그 깊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한국 남자들의 일단 흡연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흡연 인구가 그 감소하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가 좀 역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는 흡연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역행한다라고 합니다. 참 의지의 대한민국인이죠? 아, 과장님께서 또 명언을 남기십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아, 이런 대한민국 때문이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데에는 경제가 안 좋은 그게 한 몫을 단단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하.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도 높잖아요. 이게 참 이런 건 참 안 좋은 겁니다. 하하. 경제가 안 좋으면 4,000원이 넘는 걸 안 피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니콜라스님께서 하하하하. 아, 웃겨.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진짜. 자, 그러고 뭐지? 국가적으로 이 금연 운동을 시작하고 30년이 지나야 폐암 사망률이 감소했다라는 여러 나라의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서야 뭔가 금연 운동을 진짜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도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폐암 사망률이 조금씩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아, 과장님. 아, 담배를 사서 거기에서 나가는 그 세금으로 지금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으시다라는. 아, 그 수많은 흡연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피력하셨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떻게 하면 과장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약간 이렇게 방탄유리로 둘러싸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거 웃자면 좋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휴, 괜찮아요. 그 수많은 그 흡연 인구 중에 저희 회사 분들이라도 좀 나오셔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나중에 과장님의 병문안을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흡연 증가율이 하여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약간 금연 운동을 펼쳐도 30년 이내로 지금 폐암 사망률이 줄어들까 말까 하는 그런 한국에 자꾸자꾸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스. 그리고 자, 간접 흡연. 간접 흡연도 이제 이 폐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생활을 하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는 피지 않았는데 그냥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직접 흡연이랑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민폐예요, 그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옆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서 간접 흡연을 함으로써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띠로리. 근데 이 담배 연기 있잖아요. 담배 연기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게 부류연이라는 것과 주류연이라는 거로 나눠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의 그 담배를 필 때 보면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있잖아요. 그 연기가 부류연. 그게 부류연이고, 또 하나는 흡연자가 이제 들이켰다가 후 하고 내뿜는 그 연기 있잖아요. 그 담배 연기. 그 아이가 주류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몇 종의 그 발암 물질이 이 사람이 내뱉는 그 주류연보다 이 담배에서 타고 나오는 그 부류연, 거기에 훨씬 짙은 농도로 발암 물질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접 흡연자가 그 옆에서 만약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담배 연기를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진짜 그냥 그 담배에서 타고 나오는 그 연기를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자가 대체로 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내뿜는 그 연기보다도 불유연, 담배 내에서 생으로 나오는 그 연기에 많이 노출되는 걸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간접 흡연에서 그 불유연의 비율이 85%나 된다라는 통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시는 분들 그냥 옆에 서 있어야지 뭐 얘가 내뿜는 연기만 이렇게 냄새 안 나게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지 마세요. 그냥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간접 흡연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건 좀 약간 억울하잖아요. 나는 담배 피지도 않았는데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었다가 괜히 들이마신 그 연기 때문에 그 담배 피시는 분은 오히려 몸이 튼튼해가지고 폐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서 계시다가 몸 안 좋으신 여러분들이 오히려 폐암에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니콜라스님처럼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피시는 분들 그냥 괜히 심심하다고 따라 나가지 마시고 응, 피고 와.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들어가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위험 요인. 예, 당연히 뭐 위험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흡연, 담배이긴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또 작용을 하기는 하겠죠. 그 요인들을 알아볼 거예요. 성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요거 검색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더라? 하긴 했었어요. 맛있군. 저 이거 여기 이런 거 써있는 거 처음 봤네. 여기가 홍콩 다방이잖아요. 홍콩이 원래 그 밀크티로 되게 유명한가 봐요. 저도 홍콩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밀크티라는 게 원래 그럼 홍콩에서부터 넘어온 것인가? 여기에 주의, 마시는 즉시 홍콩으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너무 웃긴데? 아, 진짜요? 오, 홍콩을 안 가봐서 슬프다. 가보고 싶다. 홍콩이 되게 그 야경이 엄청 예쁜 그게 홍콩 아닌가? 에휴, 코로나가 끝나야 뭐 홍콩이라도 갔다 와보든지 말든지 하지. 아, 진짜. 범기님, 안녕하세요. 범기님, 항상 저희 그 정기 콘텐츠 올리면 댓글로만 마주치다가 라이브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항상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가지고 되게 후회가 되네요. 어렸을 때 해외여행 좀 많이 다녀볼 걸.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 가보고 싶다. 미국도 가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은 영국이랑 독일 이런 쪽?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아예 휴양지 되게 힐링하다가 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곳들. 그래, 뭐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기는 끝날 테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분발해가지고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고 그래야겠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은, 그러니까 견문이 넓어진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녀야지. 그래서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할 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국내라도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만 너무 사람들 많은 그런 데에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경치 좋고 이렇게 경관 아름다운 그런 곳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좀 많이 없는 데를 좀 돌아다니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는데 어디 강릉이랑 제주도? 강릉이랑 제주도가 요새 아주 그 호텔 숙박 그 예약이 터진다고. 그렇죠. 시골이라 하죠. 저희는 시골 탐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 많이 가지 않는 시골이란 시골들은 다 탐방해보는 그런 컨셉을 잡고 국내 일주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자. 자, 이번에 그래서 추석 연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조금 이제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올라왔죠. 이러면 곤란해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연휴에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보면은 연휴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면과 연관된 이런 폐암은 직업상 노출인 경우가 많대요. 일단 성면이라는 거는 그 건축 자재, 그리고 뭐 단열재, 뭐 절연재, 방화재 다 들으면 뭔지 아실까? 단열재, 열을 차단, 절연재, 전기 절연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통하게 하는 그런 차단, 방화재, 화재 안 되게 차단. 다 뭔가 이렇게 막는 그런 건축 자재로 성면이 쓰인다라고 하는데, 이 성면에 지속적으로 막 노출이 되면은 얘가 굉장한 잠복기를 거쳐요. 이제 여기 써있죠? 성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년에서 35년 정도의 그런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 발병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당년 18세는 아니지만 29살부터 막 직업상 성면에 계속 노출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적게는 10년 후 39, 많게는 언제야? 자, 29에 35를 더하면 50, 64. 많게는 64살에 갑자기 폐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You know? 니콜라스님이 계산해 주셨어. 64. 오케이, 64. 그래서 얘는 굉장한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에 걸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성면에 노출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런 잠복기를 거치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분이 흡연까지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폐암의 위험이 엄청 증가하겠죠. 뭔가 최대의 그 위험 요인과 그 다음으로 가는 그 위험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거면은 그냥 나는 폐암으로 죽겠다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이에요. 건강을 꼭 챙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면 외에도 좀 많은 그런 물질들이 있대요. 뭐라고 이름들이 되게 어려워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비소, 베릴륨, 카드뮴, 니켈, 뭐 이런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름이 더 어려워. 콜타르피치, 비스클로로메티레테르, 검댕은 어디서 들어봤지? 숯검댕이 할 때 그런 검댕 같은 화기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생산직, 그리고 주물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좀 특정 작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에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좀 작업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그런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직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건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지만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 조심하셔야 한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너무 슬프네요. 대책을 세워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직업적 요인 말고도 방사성 물질, 이게 성면이 아니라 이 방사성 물질이 흡연의 다음 가는 폐암 발생 원인이래요. 일단 성면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 방사성 물질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한가 봐요. 이 모든 종류의 그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십시다. 이게 방사성에도 그 원소 그 번호 이런 것들 중에도 이렇게 어려워. 패스. 자, 모든 종류의 이러면 또 저의 고등학생 시절의 그 화학 시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패스.
모든 종류의 방사성 동위 원소는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라늄 들어보셨죠? 우라늄. 이 우라늄이 아까 그 소세포 폐암 얘기했었잖아요. 소세포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보다 조금 더 약간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완치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했던 그 소세포 폐암의 발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에게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보면 이 우라늄이 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흡연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라돈. 라돈은, 라돈 하니까 그 뭐였죠? 포켓몬스터 걔 이름 뭐냐? 라돈, 그 비슷한 애 있는데, 라돈. 야도란! 갑자기 생각. 뭐가 비슷한? 야도란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라돈. 아닌가? 아, 그렇죠. 야도란이 진화를 하면 야돈인 건가? 야돈이 진화를 하면 야도란? 뭐 약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니콜라스님은 저와 함께 포켓몬 세대일 테니까 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과장님은 포켓몬 아시나요? 포켓몬은 진짜. 포켓몬. 아, 빵! 맞아요. 포켓몬 빵 진짜 맛있었는데, 전 포켓몬 빵 중에서도 그 고스트 빵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 약간 시큰둥둥해가지고 가운데 초코크림 같은 그 되게 맛있는, 먹고 싶다. 그런 비슷한 빵들 요새 없나? 저 엄청 어렸을 때는 그 포켓몬 빵이 이제 신드롬을 일으키기 전에는 국진이 빵이었어요. 그건 진짜 과장님 세대. 저 완전 어렸을 때 그냥 국진이 빵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좀 알 법한? 몇 번 먹어본? 아, 포켓몬 빵 아직도 편의점에 팔아요? 아, 진짜? 왠지 이거 끝나고 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진짜 맛있는데. 그 고스트 빵은 이렇게 동그란 아인가? 약간 그 초코롤처럼 생긴 그 비슷한 롤 버전이 또 있는데 그건 뭔 빵이지? 그쵸. 그게 고스트 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응답하라 1997 이런 거 참 재밌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들. 그래서, 포켓몬 국진이 빵은 이름은 되게 익숙한데 그 빵 자체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포켓몬 세대여가지고, 포켓몬 빵에 그 띠부띠부씨를 엄청 모았었잖아요. 책갈피가 아니라 책판?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책받침. 책판은 뭐야? 책받침에다가 막 다 모아가지고 스티커 붙여놓고. 초코롤을 아직 팔아요? 와, 진짜? 그거 진짜 먹으면 맛있겠다. 그 밑에 내려가서 한번 있나 볼까? 있으면은 과장님이랑 하나씩 나눠 먹어야지. 2개 들어있으니까. 정말 그걸로 먹고 오늘 필라테스 가면 되겠다. 뭔 얘기하다가 띠부띠부실까지 나왔어? 라돈. 여러분은 지금 폐암에 대해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폐암에 대해 얘기하는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렇지만 지영의 의식의 흐름에 가끔 탑승하게 되십니다. 라돈이 말이죠. 라돈이라는 이제 그런 물질도 있는데, 라돈은 라듐이라는 것이 토양이나 암석, 그럼 물 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막 암석이나 그런 게 붕괴하면서 방사성 가스가 이제 딱 발생을 했는데, 얘가 이제 지표면을 떠돌다가 건물 내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라고 따지면 물 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바닷가 근처는 안 좋은 것인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라고 해요. 얘가 바로 흡연의 다음 가는 폐암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는 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는 건물 안에 있었을 뿐인데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지표면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습관되기는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좀 많은 것들을 차단해주고 있지 않을까.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숨 쉬면서 막 이런 게 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지기는 했지만 뭐 건강에는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뭐 엑스레이 찍거나 뭐 CT 촬영하고 그럴 때 검사에서 쐬는 그 방사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몸에 안 좋다던데 그런 검사도 받으면 안 좋은 걸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검사에서 쐬는 방사선량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될 정도의 그런 방사선량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런 검사 받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걱정하시기 전에 금연부터 CT 찍으면서 방사선 몸에 안 좋다던데요 하시지 말고 금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디젤 연소물 그래서 원래 그 디젤 차량이 내뿜는 그런 매연,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연소물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에 떠도는 그런 먼지들 그런 거 중에는 하여튼 뭐 중금속이나 뭐 이름 이상한 들어도 모를 법한 그런 발암 물질들이 함유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좀 다량의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이게 분명히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일상에 뭔가 그 봄이나 막 이런 환절기에 미세먼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죠. 미세먼지는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서의 그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에요. 나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미세먼지가 막 높은 수준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도 뿌얘 죽겠는데 그 와중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시던 분들 검사 받으러 가세요. 검사 받으러 가십시오. 이게 진짜 몸에 안 좋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할 법한 그런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그런 흡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폐에 엄청 안 좋았을 거란 말이죠. 안 좋아요, 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는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쵸? 왜 그랬다 그랬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멈췄어? 왜 그랬지? 일단 코로나 엄청 처음에 터지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막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라는 그게 생겨가지고 약간 그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줄어들고 막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이런 것도 그렇고 대기 오염 그 정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 자동차 이런 대중교통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내뿜는 매연이 또 그 양이 상당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움직이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그런 공기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근데 사실 폐암은 대부분 후천적인 유전자 이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선천적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됐다라고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 당연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폐암은 후천적인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냥 내 건강을 지켜야지 이게 선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폐암의 예방법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참으로 간단하죠. 가운데 동그랗게 크게 그으면 왜 지킬 수가 없죠? 왜죠? 왜요? 어쨌든 폐암의 예방법은 사실 금연 외에는 확실히 밝혀진 게 없대요. 진짜 그럴 정도로 그냥 흡연 이퀄 폐암 강사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제가 그런 걸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음식, 폐암에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폐암과 음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진짜 다른 것들은 영양소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 기관들이지만요. 폐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설명을 하면서 호흡과 관련돼 있는 기관이잖아요. 폐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양소의 영향보다도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다녀도 미세먼지가 들어가도 영향을 미치는 판에 왜 흡연자분들은 그냥 그 발암물질이 함유된 그 센 연기를 직접적으로 그냥 들이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폐암의 예방법은 금연 외에는 확실히 밝혀진 게 없다. 땅땅땅. 그리고 약 90%의 폐암이 금연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열의 9명은 금연을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내가 10명 중에 9명에 들어갈 확률이 그래도 크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그런 분은 파이팅.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의 흡연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계몽을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무슨 폐결핵 할 때 얘기를 했었나? 1차성 결핵, 2차성 결핵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차성 결핵은 그 아기들 소아한테서 나타날 확률이 높고 어른들은 2차성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소년도 소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인에 비하면은 아직 이 장기 기관이나 몸이 제 자리를 이렇게 딱 잡지 않은 그런 시기일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안 좋은 그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몸 안에 면역 체계가 딱 뭔가 받쳐주는 그런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말? 예? 노라고 하시네요. 오늘 나의 강의는 아무 성과가 없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강의라니. 이럴 수가 슬퍼. 어쨌든 폐암의 발생 가능성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담배를 피운 양과도 비례를 하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똑같은 흡연자라고 하시더라도 막 그중에서도 막 꼴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남들 똑같은 흡연자라도 이 A라는 사람은 한 번 나갔다 들어올 때 뭐 B라는 사람은 2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보다 2배의 양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더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배를 피운 양에도 비례하고 기간에도 비례를 합니다. 똑같은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피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된 사람과 10년이 된 사람과 그게 또 다르겠죠. 그리고 이거는 더 일찍 금연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담배를 끊고 나서도 그 위험 감소 속도가 엄청 느리대요. 그래서 금연을 하고 나서도 그 최대 20년까지는 폐암의 위험도가 원래 아예 안 피던 사람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연은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100세 인생 시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늦지 않으셔서 포기하지 마세요. You can do it. 아, 과장님을 설득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씨알도 안 먹히는구먼. 자, 폐암의 증상으로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폐암은 초기 증상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대대적인 뭔가 수술이 진행이 돼야 되거나 뭐 그러겠죠? 단순한 치료로 폐암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정기적으로 꾸준히 검사를 받으러 다녀서 증상은 없었지만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케이스라면 정말 베스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증상이 초기에 원래 없기 때문에 검진까지 안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꾸준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 아니면은 그냥 가래가 끓는다던가 그런 거 외에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는 수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진단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기침 콜록콜록 하면은 나 좀 목감기 걸렸나? 감기 걸렸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갑자기 기침 좀 한다고 해가지고 나 폐암 막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도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지나 폐에 연관된 증상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진행 단계별로도 증상이 있대요. 국소적으로 약간 그 조그만 범위 안에서 그 암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져서 생기는 증상이 기침, 그리고 이런 객혈, 이렇게 막 피를 약간씩 토한다든지 아니면 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뭐 흉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국소적으로 암종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위 조직을 침범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후두신경을 침범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 쉰 목소리가 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후두, 약간 그 목,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침범을 하게 되니까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약간 이번 식도에 침범하게 되면은 그 연하곤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음식이나 이런 거를 삼키는 게 약간 이제 껄끄러워지고 그런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정맥 증후군도 식도에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상대 정맥이라는 것은요, 이 신체의 그 상반부, 하반부 말고 상반부에 있는 정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맥들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큰 핏줄, 그게 이제 기침이 근데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해요.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많게는 폐암 환자의 75%가 거의 진짜 75%는 뭐지? 4분의 3. 4분의 3이 잦은 기침을 호소한다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아까 이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 이랬었어요. 아, 제 앞에 계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득하고 있는 이 과장님 말고요. 저기 계시는 또 다른 과장님. 또 다른 과장님께서 진짜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다들 막 걱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용 과장님 검사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 막 이렇게 나도 그냥 뭐 방금 전에 뭐 담배 피고 와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만약에 그런 기침을 계속한다 그런 경우는 결핵이나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아예 인터넷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용 과장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 섞인 가래, 객혈 이런 거 이게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 다음 걸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써놓은 것이죠. 피 섞인 가래나 객혈. 근데 이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게 뭐 다 폐암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폐에서 나오는 피는 이 가래와 섞여 있고 붉은 빛이래요. 피가 다 붉은 빛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뭐 내가 이렇게 기침을 막 했는데, 가래랑 같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경우일 때, 약간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뭐 피를 토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게 붉은 빛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 이건 당연히 폐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폐인 건데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폐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숨이 차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암덩이가 좀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암덩이가 커져서 호흡이 가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폐를 둘러싼 그 흉막 사이의 그 공간에 그렇게 공기가 찬다거나 뭐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요. 뭐 다른 것들도 뭐 다 그냥 보면 아시겠죠? 아까 그 상대 정맥 증후군 그게 좀 어려웠던 건데 그냥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상반부에 있는 정맥들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 핏줄 그게 바로 상대 정맥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폐암은 생겼으면 말이죠. 그냥 수술해야 돼요. 폐암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먹는 거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고쳐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네, 이건 뭐 수술해야 되고 음식과 관련이 없어요. 물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음식들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폐암을 어떻게 저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수술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신 직후에라면 이제 그럴 때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좀 건강한 신체를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걸렸다 하면은 수술도 해야 되고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겪기 전에 예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최고의 예방법은 뭐다? 제가 그냥 가운데 빡 크게 박아놨었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파이팅! 그런데 저 중에 증상 중에 지금 뭐? 얘기 좀 진짜요? 기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예? 큰일일세. 제가 기침을 하신다고 걱정했던 그 용 과장님께서 기침만 증상으로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니라는 찜체 앞에 계신 박 과장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데요. 기침과 호흡곤란과 흉부의 통증과 두통, 오심, 구토도 하시나요? 토할 것 같다 그러신대요. 어떡해. 진짜 검진 받으러 가셔야겠어.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폐암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기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연이 당연히 어려울 테니까요.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시고 일단 그 흡연 양에 따라서도 그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시고 내가 일단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끊을 수 없다면 검진이라도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혹시나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을 꼭 받으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흉부 질환의 그 다음으로 가져온 거는 기흉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주관대로 제가 그냥 많이 들어본 익숙한 아이들대로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흉까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기흉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기흉이 뭐야? 이러고 들어봤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 이제 남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학생들 중에 몇몇이 한 번씩 기흉이래, 걔 기흉이래 이러면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실려가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흉이 기억이 나요. 일단 기흉이라는 거는 여기 내가 이제 써놨죠. 흉막강 내에 흉막강이라는 거는 흉막 뭐죠? 흉막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흉강 그냥 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폐에 있는 그 공간 거기에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폐 말고 그 바깥쪽에 공기가 차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 그거를 기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흉이라는 게 공기라는 의미의 그 기와 가슴이라는 의미의 흉 해가지고 기흉이에요. 흉강에 공기가 차게 되면은 폐가 이제 바깥쪽에 공기가 또 있다 보니까 폐가 제대로 펴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눌리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진을 가져왔지. 원인은 두 가지예요. 일단 흉벽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흉벽에 손상이 생겨서 벽을 통해서 바깥의 공기가 흉강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건데 왼쪽은 이 파란색 부분에 지금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 때문에 폐가 눌려가지고 이만큼 펴져야 될 폐가 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 측의 흉막의 손상으로 폐포 속의 공기가 흉강으로 누출됨. 이거는 이 밖에서 지금 공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얘를 보시면은 얘는 안쪽 폐 이 막 여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폐로 들어온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차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왜 또 있지? 자, 뭐 하고 있지? 어렵나요? 그냥 폐가 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폐가 제대로 100% 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기 때문에 바깥 공기에 눌려서 50% 정도밖에 못 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외상이 있는 게 아닌데 밖에서 내가 어디 뭐 다쳐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저절로 발생하는 자연 기흉과 외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외상성 기흉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해요. 이 자연 기흉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에서 30대 키가 크고 야윈 남자한테서 잘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다라고 했었죠. 10대 후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때 뭔가 자연 기흉이 잘 발생하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기흉이 발생을 한 거다. 근데 이들 환자의 상당수가 흡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간 남학생들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뭐랬죠?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계몽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피면은 이런 자연 기흉, 고등학생 때부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뭐 그렇다라는 거고, 자연 기흉에서 드물게는 좀 약간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뭐 가족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자연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저희 학교에서 실려간 남학생들 중에 다 뭐 흡연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안한 구석이 있기도 하죠. 약간 그 드문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 뭔가 유전자 때문에 약간 가족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연 기흉에는 되게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1차성 자연 기흉. 1차성 자연 기흉은 기존에 폐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기흉을 1차성 자연 기흉이라고 합니다. 2차성 자연 기흉은 그러면은 1차성이랑 좀 다르게 기존에 폐 질환이 있던 사람이겠죠. 원래 좀 약간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기존에 폐 질환이 있던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기흉이 2차성 자연 기흉. 신생아 자연 기흉도 있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좀 선천적으로 기형적으로 돼 있었다거나 뭐 이렇게 태변 흡입 뭐 그런 게 있대. 뭐 하여튼 특정 질환을 가진 신생아한테서 발생하는 기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경성 자연 기흉이 있는데 이거는 젊은 여성한테서 연관돼서 발생하는 기흉이래요.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월경과 관련이 돼서 20, 30대 여성한테서 발생하는 자연 기흉인데 보통 뭐 월경 시작하고 나서 48에서 74시간 이내에 발생한대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90% 이상이 대부분 우측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원인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대요. 근데 어찌됐든 뭐 월경 이럴 때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호르몬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자궁 내막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기흉에는 요런 것들이 있다. 외상성 기흉은 뭐 외상에 의해서 이제 약간 그 갈비뼈라는 것이 우리의 폐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갈비뼈가 이제 빡 골절이 되면서 인접해 있던 폐를 이제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흉이 생겨나는 것이죠. 짜란. 자, 그럼 기흉의 증상부터 한번 봐볼까요? 기흉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흉통과 호흡곤란. 이거는 뭐 폐암의 그런 증상들이랑도 거의 이어진다라고 봐야겠어요. 어쨌든 다 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흉통은 얘가 이제 기흉의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얘는 막 운동이랑 뭐 관계가 없대요. 운동을 뭐 많이 했다라고 해서 흉통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막 엄청 격하게 했어. 와, 근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파. 막 흉통이 막 와. 그러면 와, 나 기흉인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과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생긴 흉통은 보통은 24시간 이내에는 호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보통 24시간 내에 호전돼요 라고 얘기하면 약간 곧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4시간 만 하루예요. 하루 동안 가슴에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역이야. 그렇죠. 얘는 이제 이전부터 폐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그 경우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기흉의 정도가 또 큰 경우일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도로로로. 호흡곤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기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좀 약간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하지라는 그런 정도로만 끝날 수가 있는데 기흉의 크기가 커질수록 아까 흉통도 더 심하고 호흡곤란도 더 심해진다라고 해요.
그 기흉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흉강에서 차지하는 그 바깥 공기의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 폐가 커져야 되는데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서 90%만 커졌을 수도 있고, 진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폐가 막 엄청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20%밖에 펴지지 못하는 경우, 90%와 20%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 정도만 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90%인 경우보다도 가슴 통증도 심하고 호흡곤란도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오케이? 목 아파. 그리고 그 자연 기흉이 이제 발생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처음 이제 딱 그게 발생을 하는 순간에는 엄청 그 날카롭게 막 콱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막 쿡쿡쿡쿡 그렇게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가 점차 이제 통증이 좀 그래도 둔하고 좀 지속적인 통증으로 바뀐다라고 해요. 외상성 기흉일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흉부에 외상을 입은 거다 보니까 뚜렷한 뭔가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비교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좀 치료하는 것도 바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흉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뭐 외상성 기흉은 외부로부터의 그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뭐 그런 위험이 좀 낮은 편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뚜렷하게 바깥쪽에서 뭔가 원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연 기흉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몸 안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연 기흉의 경우에는 환자의 40에서 50% 정도가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상당수가 2차, 3차 재발을 일으킨대요. 이건 좀 너무 좀 안타까워요. 계속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이제 여러분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릴게요. 기흉의 재발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입증된 것도 흡연뿐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오늘은 기승전 흡연이에요. 기승전 흡연, 기승전 금연. 기흉의 재발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연 기흉이 한번 발생을 했었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흉이 재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띠로리.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폐는 뭐다? 그냥 담배와 직결돼 있다. 내가 담배를 끊지 않는 한 그냥 폐 모든 그런 흉부 질환들의 그 위험성을 나는 다 떠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 회사의 용 과장님은 빨리 진단을 받으러 가셔야 할 것 같다라는. 어서 빨리 지금 나보다도 건강검진을 빨리 받으러 갔다 오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강의 끝.